한동훈 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떤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검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에 이어 오늘은 정치인 한동훈을 집중 해부해 보겠습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한동훈 지도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쪽에 쫙 최고위원들과 앉아있는 모습 보이죠? 자, 저희가요, 한동훈 전격 해부 2편까지 했었습니다. 그죠? 1편은 학창 시절부터 검사 시절 중심으로 한번 알아봤었고요. 2편은 법무부 장관 한동훈과 비대위원장 때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3탄입니다. 한동훈 전격 해부 3탄, 정치인 한동훈. 한동훈표 정치는 무엇일까요? 한동훈 대표는 지금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한동훈의 사람들까지 오늘 한 방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얻은 득표율이 48.6%였습니다. 이번 총선 때 전국에서 다 얻은 지역구 득표를 국민의힘 후보들이 얻은 걸 딱 모아보니까 44.4%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찍었는데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이 몇 퍼센트예요? 그러면 4.2%포인트죠. 만약에 이번 총선 때 이만큼이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다면 지금처럼 민주당이 압승하는 결과는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진단을 해야 될 겁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졌으니까요. 자, 이 4.2%포인트는 왜 안 나왔을까? 혹은 왜 안 찍었을까? 자, 여러분, 이게 퀴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찍고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를 안 찍은 이 4.2%는 누구일까요? 1번은 보수층이 안 나온 거다. 2번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거다. 지방선거 대선 어떻게 가야 하나? 그 진단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친윤 쪽은 욕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한동훈 대표는 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친윤 쪽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수층이 안 나온 거다, 이번 총선 때. 왜? 윤한 갈등이 벌어지면서 실망한 사람들이 총선장에 안 나왔다라는 게 이 친윤 쪽의 생각입니다. 반면 한동훈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 당대표 되고 나서 수락연설 때 했던 얘기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셨던 분들은 다양한 생각과 철학을 가진 유권자들의 연합이었습니다. 저는 이 유권자 연합을 단시일 내에 복원하겠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철학을 가진 유권자들 중에 중도층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수락연설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보수와 진보의 인구 비가 과거에는 보수 3, 진보 2의 비중이었다면 이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2대 3으로. 불리하게 밭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보수만 뭉쳐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걸 믿고 마음대로 하는 거다. 그럼 보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중도표를 끌어와야만 이 3을 넘을 수 있다는 게 한동훈 대표의 생각입니다. 그게 출발점이에요. 한동훈 대표는요, 이번 총선 때 보수는 영끌에서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수는 영끌에서 다 나온 게 44.4%. 그럼 안 나온 4.2%는 중도층이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를 찍었는데 총선 때는 국민의힘을 안 찍었다. 그래서 다시 이 연합을 복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정치인 한동훈의 머릿속에서 지금 이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은 중수청이라고 하죠. 중도 수도권 청년을 잡지 않으면 지방선거 대선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게 한동훈 대표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취임 첫날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반응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해 더 유능해지겠습니다. 외연을 확장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윤한 갈등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에 더 동의하십니까?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진단은 이것이에요. 자, 배경 설명 드렸습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동훈 대표가 여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죠? 당과 정부가 이 정책, 민생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자,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요,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를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공조를 핵 동맹 수준으로까지 차원이 다르게 확장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맺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자, 민주당은 한일 관계가 너무 굴욕적이다라고 비판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쪽이에요. 과거사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로 가야 한다. 토론에서 한일 FTA도 체결해야 된다. 한일 간에 협력할 것이 많기 때문에 한일 협력 쪽에 더 방점이 찍혀 있고요. 북한과 관련해서도 명분과 실리를 다 갖는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해야 된다. 대북 기조와 관련해서 민주당처럼 대화와 뭐 이런 것보다는 원칙과 있는 강경론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려 있는. 결국은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와 전혀 차이점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일단 현재로는요. 두 번째, 경제산업 정책은요. 시장 경제주의를 함께 하는 거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윤석열 정부와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일단 원전 생태계 복원과 관련해서는 무너져버린 원전 산업을 재건해서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한 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한다. 자, 원전 생태계 복원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같은 생각. 또 이 파업과 관련해서도 화물연대 등 불법적인 파업에 단호히 대처해야 하고 불법에 대한 대응 원칙을 세웠다. 이때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했었으니까요. 노사관계에 있어서 엄정한 원칙을 세우는 데에서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부분이라든지 AI 반도체, 대통령도 관심이 많고 한동훈 대표도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규제를 원샷 해소해야 된다라는 데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경제산업정책도 윤석열 정부와 큰 방향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자,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서 특히 한동훈 대표가 관심이 아주 많아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관심이 많은데 일단 한동훈 대표는 저출산과 관련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독일을 비롯해서 다른 선진국들도 다녀보니까 다른 선진국들도 이 출산율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자, 한동훈 대표는 이런 말도 해요. 이게 독일 관련해서 유럽에서 출산율이 높다. 우리보다 높긴 하지만 그들도 실제로 유럽 그 순수 혈통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민자들이 많아져서 이민자들이 2세, 3세를 많이 낳으면서 출산율이 높아지더라. 막상 가보니까. 결국 우리도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지 않고는 이 노동력을 다 채울 수 없다라는 데 한동훈 대표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이민청 부분도 하겠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또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제도를 그대로 우리나라 수준으로 맞춰줄 거냐. 한동훈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좀 낮추는, 차등화하는 거를 고민 중인데 그게 또 ILO 국제협약에서 차별 금지를 우리가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더라. 거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동훈표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네 번째,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빠르게 속도를 내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쪽인데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봐야 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빠진 게 바로 이 청년층과 논의하는 부분이 좀 소홀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금 개혁을 한다는 거는 결국 뭐예요? 40년, 50년에 연금이 고갈되는 것 때문에 지금 연금 개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AI 기술이 막 발전되면서 성장률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발달하면 노동력은 떨어지지만 성장률은 높아지는, 그렇게 따지면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좀 줄어도 오히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또 파이는 많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과연 2040년, 50년의 연금, 지금을 기준으로 2040년, 50년 연금 고갈될 것만 생각하고 이 청년들에게 연금의 부담을 많이 지우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 자, 결국은 청년들이 이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 거기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 이상 이 연금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소용이 없는 개혁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는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속도를 내야 된다는 윤석열 정부와 좀 속도보다는
제대로 논의 구조를 가져가서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가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건요. 뭐 그렇다고 연금 개혁을 하자 말자는 건 아니에요. 또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 정책과 관련해서 한동훈표 정책과 윤석열 평호 정책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세운 윤석열 정권은 이미 유능하다. 다만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하겠다. 결국은요. 이 소통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다라는 대목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여기에 또 갈등의 지점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한동훈표 정치입니다. 문제 이제 갈등 지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과연 한동훈 대표가 진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짚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한동훈 대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고 더 유능해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생각을 왜 갖게 되느냐? 여러분 보시면요.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좀 갈라지게 되는 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총선 때 어느 부분에서 갈라졌느냐를 보면 지금 한동훈표 정치의 앞길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다퉜던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종섭 주 호주대사 임명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왜 굳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총선 때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오히려 최상병 사건을 키웠다고 보는 거죠. 한동훈 대표는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아픔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안하지 않고 임명한 자리다. 이것은 이제 갈등 지점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사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고 결국은 사퇴까지 가기도 했지만 한동훈 대표는 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도 최상병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수사 외압 자체가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그 설명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이 최상병 사건이 키워졌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국민 눈높이에서 마치 못한 일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자, 충돌 지점 바로 의료개혁 부분이었죠. 한동훈 대표는 총선 전에 정원 2,000명, 의대 정원 2,000명을 못 박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을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였죠. 대국민 담화까지 하면서요. 한동훈 대표는 의료개혁 자체에 대해서나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조금 더 민심을 받아들여서 이게 너무 밀어붙였을 때 의료 쪽에서 공백이 벌어질 수 있고 또 의료계 쪽에서 반발을 하고 있으니 뭔가 되는 방향으로 조금 더 갔었어야 됐다. 속도 조절을 하고 이들의 마음도 좀 다독거리는 작업. 그리고 의사와 함께 의대 정원도 좀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밀어붙였다라는 생각을 한동훈 대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자 R&D 예산 삭감 부분에 있어서도 네, 총선에서 한동훈 대표는 아쉬움을 좀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R&D 예산 이번 올해부터 다시 복원이 됐죠. 자, 네 번째, 이 대파 논란인데 이 부분도 그런 거예요. 한동훈 대표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파 관련해서 민주당의 공격이 좀 터무니없는 왜곡 공격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도 얘기를 들어보면 주변에 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당시에 이 대파 사건이 터졌을 때 용산이나 대통령실에서도 빨리 진압을 했으면 대파 가격이 875원이라고 대통령이 얘기한 게 아니라 당시에 이 마트에서 싸게 이제 할인 행사를 하니까 875원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래 이제 대파를 875원으로 이제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공격을 당했잖아요. 당시에도 빨리 소통을 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설명을 잘했으면 커지지 않을 것들. 그러니까 속도가 늦다. 이 민심에 반응하는 물론 용산 대통령실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자 뭔가 한동훈 대표 말처럼 왜곡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으면 한동훈 대표가 좀 앞장서서 당에서 이건 오해다. 대통령은 그러지 않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대통령을 위해서 좀 막아주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설명도 해줘야 되는데 용산 탓만 하고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더라 라는 섭섭함이 또 있는 거죠. 용산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대해서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자기가 총선에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찬물을 끼얹었다. 여기서 이제 또 생각이 다른 거고요.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하면서 뭘 들고 나왔어요?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을 들고 나왔잖아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어쨌건 국민의힘에게는 악재처럼, 왜냐하면 민심 자체는 최상병 특검법을 해야 한다는 쪽이 더 많으니까 악재 속에서 그냥 소극적으로 안 돼만 하다가는 끌려가더라. 이런 것들을 봤더니 선제적으로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동훈 대표가 하는 것 같고, 최근에 티몬 위메프 사태가 터졌을 때도 한동훈 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국회 정무위원회를 소집하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여당 정무위 의원 중에 상당수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티몬 위메프는 어쨌든 정부가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정부 책임론이 커질 수 있다. 이 정부 책임론. 이 여당은요, 이 정부 책임에 있어서 늘 뭔가 사건이 커질까봐 약간 소극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이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한동훈표 정치, 당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한동훈 대표 생각은 당이 빨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져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여의도 연구원, 싱크탱크죠? 여의도 연구원이라면 이 싱크탱크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작업에 바로 착수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이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은 여론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민심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의 이 여론조사 기능은 강화하고, 다만 이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여의도 연구원이 상당히 인력도 적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뭘 하겠다? 아웃소싱을 좀 해보겠다. 자, 외부 민간 기관이 민생 정책 관련해서 아이디어도 많고 현장도 더 잘하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공백을 좀 메울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고 새로운 정책도 좀 내보겠다, 당에서. 이 부분은 아웃소싱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의 축으로 청년, 아까 뭐라 그랬죠? 중도 수도권 청년을 잡지 못하면 대선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청년 표심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 정치인들을 일단 좀 육성을 해보겠다. 보수 정치인의 교육.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스피커라고 하는데요, 보수의 전사가 없다. 야당에 비해서, 진보 전사에 비해서 이 부분을 키워야겠다라는 게 또 한동훈 표 정치 당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 쓰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 전사, 이 청년 전사를, 보수 전사를 키우기 위한 교육기관이라든지 연수 부분을 신경 써야겠다. 요 세 가지 카테고리 속에서 싱크탱크를 개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청년 정치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구당 부활을 해야 한다. 이건 제가 동인가 뉴스터디에서 자세하게 두 편에 있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궁금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한동훈표 또 다른 정치의 축은 정치 개혁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제가 설명해 드리지만 이 부분은 또 의원과 좀 갈등 지점이기도 한데, 국회의원들 특권이 많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출판 기념회를 빙자해서 좀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선을 넘나드는 투명하지 못한 돈을 받더라. 출판 기념회 금지. 재판을 받는 동안, 국회의원이 잘못해서 재판받는 동안에는 세비를 받지 말아야 된다. 이게 또 이제 폭탄인데, 국회의원을 250명으로 낮춰야 된다. 제가요,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날, 제가 뉴스A, 메인뉴스 뉴스A에서 한동훈 대표와 질문할 때 제가 일부러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면, 이제, 당대표 전까지는 또 비상대책위원장 할 때는 국민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이런 거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당대표 되고 나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눈치도 봐야 되니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불체포 특권 250명 국회의원 정수 축소하고 이런 거 하겠냐?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가 단호하게 약속 지키겠다고 저희 채널의 뉴스A 인터뷰 시청자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단호히 지키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이런 한동훈표 정치를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려고 하느냐 한번 볼게요. 자, 한동훈 대표가 정치에 입문한 게 생각해 보시면 이제 12월에 입문했으니까요. 이제 7개월, 8개월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짧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표 사람들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일단 한동훈표 사람들 누가 있어요?
한동훈 대표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한동훈 표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정치에 입문할 때 같이 했던 사람들. 자, 예를 들어 지난 총선 때 장동혁 사무총장, 이번에 런닝메이트로 함께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수석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자, 박정아 비대위 수석 대변인이 지금 비서실장이 됐지요. 한지아 비대위원 비례대표로 지금 한동훈 대표와 함께 정치하고 있고요. 김예지 비대위원, 장애인 비대위원도 지금 한동훈 대표와 함께 지금 비례대표로 또 활동하게 됐고, 김경률 비대위원은 지금 당에 없죠. 그죠? 근데 외곽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고, 구자룡 비대위원도 지금 이제 외곽에서 서포트하는 이런 부분이 어쨌건 한동훈 대표의 하나의 축이 되고요. 그래봤자 몇 명 되지 않죠. 자, 총선과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조금 확장이 됐습니다. 이 한동훈계가. 한동훈계라고 이제 시작이 점점 벌어지는데, 예를 들어 총선 때 이제 가까워진 게 배현진 의원, 고동진 의원, 이제 총선 때 가까워졌어요. 한동훈 대표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이 두 사람이, 한동훈 대표가 이제 총선 때 전국을 돌아다녔잖아요. 이제 전국 돌아다닐 때 좀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좀 이렇게 같이 와서 좀 도와줘서 좀 이렇게 연설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워낙 이번 총선이 어렵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 코가 석자니까 도와주러 올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어쨌건 총선 때 한동훈 대표가 필요할 때 옆에 좀 도와줬나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좀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또 가까워진 게 신지호 전 의원. 왜냐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 총선 때 상당히 수세에 몰리면서 뭘 띄웠냐면 2조 심판이라는 걸 띄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심판해야 된다. 뭐 이거를 꺼낸 게 잘못이라고 또 공격도 이제 받고는 있지만, 어쨌건 그때 2조 심판을 띄웠을 때 또 이거를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여권에서. 근데 이제 신지호 전 의원이 당시 2조 심판 위원장을 맡아서 이 2조 심판을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지호 전 의원에게 좀 고마운 마음이 있고, 결국 한동훈 캠프 이번에 종합상원실장을 했었죠. 좀 확장이 된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좀 약한 친윤 쪽, 친윤인데 좀 약한 친윤 쪽, 송석준 의원, 전당대회 때 이제 점점 확장이 되면서 이제 서범수 의원, 이번에 사무총장이 됐죠. 서범수 의원 사무총장 됐고, 그다음에 뭐 이런 홍영림 민주연구위원장. 자, 그런데 그래도 많지가 않아요. 한동훈 표 사람들이라는 게. 자, 이게 이제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이 상당히 재밌는 부분인데, 여러분, 그래서 요즘 국민의힘에서 유행하는 말이 뭐예요? 주윤, 야한. 낮에는 친윤인데 밤에는 친한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번 총선이 끝났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108석이 됐죠. 근데 이 108석의 상당수는 친윤입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 후보 때까지 하면 한 3년 동안 국민의힘의 주인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공천도 그렇고 총선 때도 그렇고 살아남은 쪽은 친윤. 그런데 원래는 친윤이 한동훈 대표가 가까웠어요. 한동훈 대표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사실은 뭐 대선부터 법무부 장관까지 같이 했으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갈라지기 시작한 게 결과적으로는 7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친윤이에요. 한동훈 7개월 사이에 한동훈 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요 정도 생긴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배현진 의원도 친윤이죠. 그죠? 배현진 의원도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그 인수위에 있었잖아요. 그죠? 대변인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다 친윤이었는데 여기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좀 멀어지면서 총선 전당대회 국면에서 갈등이 벌어지면서 이게 나뉘기 시작하는 상황. 그러면 대다수 의원들은 뭐냐? 대다수는 뭘 하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는 이 둘이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지금 좀 갈라지는 상황.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친윤, 밤에는 친한, 준윤여한. 김재섭 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김재섭 의원은 사실은
친윤도 아니고 친한도 아닌 약간 독자적인 지금인데 주윤야안이 일단 지금 현재 20-30명 주면 된다. 가장 곤란한 사람이 예를 들어 주진우 의원인데 주진우 의원 같은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 제가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찐윤 4인방을 제가 동행가 뉴스터디에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조회수가 100만이 넘은 상당히 많은 게 있었던 컨텐츠인데 그 찐윤 4인방 중에 한 명이 주진우 당시에는 용산 대통령실의 법률 비서관이었어요. 대통령과 함께 검사 시절에 함께 했던 근데 그 사이에 주진우 의원이 법률 비서관에서 나와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또 누구랑 친해요? 한동훈 대표 친해요. 물론 검사 때도 있었지만 법률 비서관이 이제 주로 법무부 장관과 같이 상의를 많이 하거든요. 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법률 비서관으로 더 친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진우 의원은 친윤 쪽에서는 친한으로 갔다. 친한 쪽에서는 대통령하고 친한 거야. 본인이 좀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냥 대표적인 사례고 본인은 지금 그래서 양쪽에 다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진우 의원은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모두에게 애정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건 애매모호해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부분들이 대부분의 강성 친윤과 강성 친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갈 거냐. 이 부분 상당히 이제 또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다 같이 가면 되잖아.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와. 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쉽지 않은 한동훈표 정치의 또 고민으로 마지막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표 정치 마지막은 이걸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향후 가게 될 것이냐. 한동훈표 정치의 성패는 결국은 여기서 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습니다. 자, 두 사람 만났을 때 이게 손 꼭 붙잡고 있죠. 한동훈 대표에게 전당대회 내내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가 무너졌는데 과연 여당 대표가 되면 잘 당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때마다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목표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맞는 말이죠. 자,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는 뭐예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입니다. 그죠? 성공한, 역사적으로도 또 나라를 위해서도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야 돼요. 한동훈 대표의 목표는 뭡니까? 여당 대표잖아요. 정권 재창출입니다. 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어쨌든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정권 재창출을 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둘이 갈라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일각에서는 뭐 예를 들어 뭐 대통령이 탈당한다는 시나리오도 얘기를 하잖아요. 뭐 강성 친윤 쪽에서 일부가 나온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탈당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죠? 여당이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수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킵니까? 지금도 법이 잘 안 되는데. 그죠? 거대 야당. 근데 심지어 소수 여당도 떨궈지고. 그러면 국회 의석수도 없이 그 사이에 총선도 없잖아요. 그죠? 선거도 없는데 탈당한다는 것은 사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거의 포기한다는 뜻과 같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면 좋을까요? 정권 재창출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집토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보수층은 다 끌어모으고 또 거기에 아까 말한 중도층을 얹어도 지금 다음 대선에서 이길까 말까 한데 여기가 보수층이 갈라져 버리면 무슨 수로 정권 재창출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야 한다. 목표가 같은 거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왜 아슬아슬 할 수밖에 없느냐? 가는 길이 자, 아슬아슬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왜? 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지율이 높아야 돼요. 그죠? 근데 지지율이 높다는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보수층이 하나로 딱 뭉쳐줘야 돼요. 자기 편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지지율이 40%만 넘어가도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지지층, 보수층이 무너져 버리면 지지율이 20%대, 10%대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과거 대통령을 보면.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의 지지율을 좌우하는 거는 자기 지지층입니다. 정권의 성공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지지율에 있어서는 저지선이 어디에 처지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30%에서 처지냐? 30%, 40%만 넘어가도 일단 정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힘을 받을 수 있어요. 정권 재창출은요, 40%만으로는 정권 재창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아까 윤석열 대통령 몇 퍼센트 얻었어요? 48% 얻었잖아요. 50% 가까운 득표를 해야만 정권이 재창출돼요. 1%, 한 표라도 지면 재창출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중도층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외연을 확장해야만 정권이 재창출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좀 다르죠. 자, 두 사람의 또 하나의 걸림돌 뭐예요? 결국은 서로를 향한 배신감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20년 동안 같이 지냈고 또 본인 밑에서 한동훈 대표가 검사 생활을 했잖아요. 거기다가 사실은 사적으로 워낙 친해서 밥도 많이 먹고 또 뭐 김건희 여사가 해외 나가면 넥타이도 사주고 또 불고기도 같이 해 먹이고 하면서 서로 가족처럼 지냈는데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뭐 같이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나한테 사퇴를 하라고 그러고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둘 다 총선을 지나면서 서로를 향한 배신감이 여전히 있어 보이죠? 이거는 뭐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꽃길을 가기 어려운 이유는요. 권력의 속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은요. 늘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새로운 지금 충돌 지점은 뭐냐면 보통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받으면 미래 권력 쪽으로 힘이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다음을 생각하죠. 다음 지방선거 공천, 또 그 다음 자기 총선 공천. 미래에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당원이나 국민들도 대부분 역대를 보면 미래에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쏠리는데 이번엔 특수한 경우가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많이 남았어요. 아직 임기 반환점도 돌지 않았습니다. 현재 권력이 국권이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권력이 너무 빨리 등장한 꼴이 된 거예요. 이것도 사실 정치권에 상당히 유례없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은 늘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정권에서 보면 사실 반환점 돌기 전까지는 차기 대선 주자라는 말 자체가 여당 내에서는 금기어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권력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너무 빨리 등장한 상황.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지금 이번 주에 충돌 지점이 정점식 정책위의장. 이런 게 대표적이에요. 사실 정책위의장 자리가 뭐 중요한 자리라면 중요한 자리지만 또 국민들은 잘 관심이 없는 정책위의장 자리인데 왜 이렇게 이게 힘겨루어야 되냐. 그 주변에서 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현재 권력 쪽에서는 자, 이번에 한동훈 대표에게 기싸움에서 밀리면 앞으로 계속 끌려갑니다. 이번에 확실히 한동훈 대표 쪽에서 용산 권력 아니면 친윤 권력, 주류 권력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권력이 층이 있는 거고 한동훈 대표 주변에서는 이번에 밀리면요.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게 끌려갑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동훈 대표 63% 득표했는데 그 득표에 기저에는 뭐가 있다고 한동훈 대표가 맨날 얘기를 해요. 뭐라고? 변화. 그 변화의 기저는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냥 끌려가는 수직적 당정 관계가 아니라 당이 수평적으로 뭔가 이제 대등하게 가야 하는 그 변화의 민심을 여기서부터 밀리기 시작하면 못 끌고 갑니다. 라는 미래 권력 주변의 세력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제가 자석이 있는데 또 깜빡하고 심취하다 보니까 자, 한동훈표 정치는 제가 정리를 해 드릴 텐데 자, 결국 변수는 이거예요. 한동훈 대표는요. 지금 가진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맞죠? 여당 국회의원 대부분은 친윤이에요. 본인이 지금 믿을 건 지지율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공격해요? 팬덤 정치 안 된다라고 지금 친윤 쪽에서 공격을 하잖아요. 결국 그 팬덤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 지지율, 당원 지지율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걸 무너뜨리면 본인의 정치적 기반이 완전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뭐예요, 점점? 민심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중도층 민심을 향해. 여론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정부와 또 갈등이 벌어지는 거. 근데 요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도 의원들의 장악력도 높여야겠죠. 당 대표인데. 여당 대표인데 건건이 의총 가서 여당 의원들하고 싸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당 의원들은 한동훈 대표 있잖아. 뭐 밥도 잘 안 먹는 것 같고 전화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스킨십 이런 부분. 여당 의원들을 과연 다 장악할 수 있는 거냐? 또 하나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동훈 대표 지금 이거와 충돌한 지점. 정치개혁 하겠다 그랬죠. 정치개혁의 상당수가 뭐예요?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특권을 뺏는 거예요. 의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여당 의원이라도 안 좋아하겠죠. 근데 그런 걸 왜 해요? 한동훈 대표가?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정치개혁을. 그러면 그래서 국민 지지에는 도움이 되는데 국회의원들 민심을 얻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과연 그거를 설득하면서 장악해서 둘 다를 가져갈 수 있느냐. 마지막 세 번째 이 대통령과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 이 권력의 속성을 어떻게 딛고.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정권 재창출과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둘은 갈라지면 안 돼요. 그죠? 두 사람 모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아슬아슬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냐. 한동훈의 정치. 상당히 쉬운 길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바에 따르면.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걸 딛고 일어서면 차기 대선 주자로 계속해서 가는 거고 여기서 무너지면 본인은 이제 한동훈 표 정치는 실패하는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도전에 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동훈 표 집중회부, 한동훈 대표가 주변에 하는 얘기 또 용산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다 제가 종합해서 일단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한동훈 집중회부는 또 어쨌든 지금 여당의 가장 아주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한동훈 정치인 한동훈의 이야기는 또 다음에 또 정리해서 한번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자, 이번 편이 199회. 내일이 드디어 200회입니다. 200회. 자, 200회, 100회 약속을 지키고자 내일 오후 3시, 일요일 오후 3시부터 라이브 생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납니다. 깜짝 게스트로 탑10 김종석 앵커. 지난번 100회 때 저한테 나오겠다고 약속을 했다가요. 약속은 지켜야죠. 그죠? 지켜야 되니까 이제 나올 겁니다. 지난 200회 동행과 뉴스터디 시청자분들과 함께 200회도 한번 돌아보고 또 앞으로 조금 바뀌어요. 뉴스터디가 어떻게 바뀔지 청사진도 좀 공개해드리고 여러분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 없는 자리가 됩니다. 내일 오후 3시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데이,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가 뉴스터디, 특히 내일 오후 3시는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